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지만 전혀 몰랐던 진실입니다. MIT 교수 한 명이 숫자 하나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95.3%. 한국의 송전 효율이었어요. 미국은 85%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틀렸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50년 전에 결정됐다는 겁니다. 1973년 한국은 1인당 GDP 40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1조 4천억 원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미국은 못했습니다. 일본은 50년째 검토만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걸까요? 32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7번 바뀌었어요.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 나라들도 못한 결정을 실행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모든 걸 바꾸고 있어요. 듣고 나면 소름 돋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톰슨입니다. MIT 전력시스템 연구소에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엔 한국을 평범한 아시아 신흥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미국 기술을 따라 배우는 나라, 빠르게 성장하지만 인프라는 부족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주요국의 전력 인프라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송전 시스템을 분석하는 거였죠. 연구비를 받아낸 지 석 달 만에 각국에서 데이터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MIT 캠퍼스 안에 있는 제 연구실에 앉아서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어요.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일 먼저 일본 데이터를 봤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송전 효율이 높았고 시스템이 안정적이었죠. 일본은 오래전부터 전력 기술에 투자해온 나라니까요.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덕분에 괜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규모가 작아서 효율이 좋았고요. 그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인프라는 다른 문제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 쌓이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송전 효율이 미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약 85%니까 한국은 78%에서 82% 사이일 거라고요. 근데 화면에 뜬 숫자는 달랐습니다. 95.3%였어요. 저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단위를 잘못 읽었거나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한국의 송전 손실률이 5% 미만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15%에서 18% 사이거든요.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즉시 데이터 출처를 확인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공식 자료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도 같은 수치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측정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여러 기관의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건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복도 건너편에 있는 동료 연구실로 걸어갔어요. 마이클 교수는 전기공학 박사로 저보다 5살 많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는 안경을 벗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제가 물었죠. 뭐가 이상한가요?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높을 리 없는데. 일본보다 높잖아. 맞아요. 일본보다 높았어요. 우리는 함께 1시간 넘게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과거 기록도 찾아봤어요. 2020년, 2015년, 2010년 자료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놀라운 건 한국의 효율이 계속 일정하게 높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구조적으로 뭔가 다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대체 뭘 한 거지? 어떻게 미국보다 효율이 3배나 높을 수 있는 거지? 기술력 차이일까? 투자 규모의 문제일까? 아니면 제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걸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요. 논문으로는 부족했어요.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학과장에게 출장 신청을 제출했고 한국전력공사에 공식 방문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2주 후 답장이 왔어요.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아니면 데이터에 뭔가 착오가 있는 걸까? 제 30년 경력에서 이런 숫자는 처음 봤거든요.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이 정도 효율은 못 냈어요. 한국이 그들을 뛰어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뭔가가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상상도 못했던 무언가가 한국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미리 공부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에 한국 관련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계요. 발전소 분포도, 송전망 구조 같은 기초 정보였죠.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보스턴 시내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이 전력을 본격적으로 보급한 건 1960년대 이후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에 전기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미국보다 거의 100년 늦게 시작한 셈입니다.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19세기 말부터 전기를 썼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1882년에 뉴욕 맨해튼에 첫 상업용 발전소를 세웠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대서양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저는 미국 전력망을 떠올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죠.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전기가 끊기지 않고 흐릅니다. 수천 개의 발전소가 연결되어 있고 송전선이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해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80년대부터 전기를 도입했어요.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신칸센이 전기로 달리고 반도체 공장들이 24시간 가동됩니다. 그런 나라들과 한국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한국이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달랐어요. 95.3%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은 85%인데 한국은 95%라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측정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효율이 높은 걸 수도 있어요.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비밀이 뭘까? 혹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걸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기내가 어두워졌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95.3%, 85%, 10%포인트 차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할까?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걸까?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1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한 도시네. 그 정도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인프라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땅 밑에 뭐가 깔려 있느냐였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일단 가서 확인해보자. 데이터의 진실을 밝혀내자. 혹시 정말로 한국이 뭔가 특별한 걸 했다면 그것도 배워야죠. 하지만 제 예상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착오가 있을 거라고 봤어요.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차에 올랐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야경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한국전력 직원이 저를 픽업했어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깨끗한 도시였어요. 한국전력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긴 테이블과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3명의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팀장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망 현황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 준비를 했어요.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전력망 개요였어요. 발전소 위치, 송전선 분포 같은 기본 정보였습니다. 평범했어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멈췄습니다. 송전 효율 데이터였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봤던 바로 그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95.3%. 저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기준 송전 손실률이 4.7%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측정한 공식 수치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년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국제 표준에 맞춰 측정하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15%에서 18% 사이인데 한국이 5% 미만이라니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팀장이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이 약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낮은 편이에요. 3배 차이였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 저는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어요. 발전소는 몇 개입니까? 송전선 총 길이는? 팀장이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평범했어요. 특별히 더 많은 발전소가 있는 것도 송전선이 짧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기술을 쓰시나요?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저희는 220볼트를 씁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20볼트라고요? 네, 1973년부터 전국을 220볼트로 전환했습니다. 32년에 걸친 프로젝트였어요. 2005년에 완료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220볼트. 그게 답이었습니다. 미국은 110볼트를 쓰고 한국은 220볼트를 쓴다는 거였어요. 물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압이 높으면 효율이 올라간다는 건 기초 물리학이에요. 같은 전력을 보내는 데 필요한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손실은 4분의 1로 떨어지죠. 하지만 그건 이론이에요. 실제로 전국 단위로 전환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전국을 다 바꿨다고요? 모든 건물, 모든 가정, 모든 공장을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부 다요. 32년 동안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배선을 교체했습니다. 공장도 빌딩도 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뉴욕 맨해튼 하나만 해도 수만 채의 건물이 있는데 그 모든 벽을 뜯어내고 전선을 바꾼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국은 했다는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팀장이 자료를 넘기더니 말했습니다. 당시 가치로 약 1조 4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훨씬 더 크겠죠. 저는 숨을 삼켰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제 질문에 팀장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때 안 바꿨으면 지금은 바꿀 수도 없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또 봤어요. 95.3%라는 숫자가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어요. 50년 전에 내린 한 가지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비싼 선택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자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973년 기록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담당자가 오래된 문서철을 가져다 줬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3년 경제기획원 내부 보고서였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통역의 도움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저는 숨이 멎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 397달러. 400달러도 안 됐어요. 현재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입니다. 그런 나라가 전국 배선을 바꾸겠다고 결정한 겁니까?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를 막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경공업 중심이었죠. 섬유, 신발, 가발 같은 걸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10V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진 낡은 방식이었어요. 전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송전 손실이 컸고 더 굵은 전선이 필요했고 구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당시 기술자들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산업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엔 더 바꿀 수 없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3년 정부는 220V 전환을 공식 발표했어요. 전국의 모든 배선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예상 비용을 확인했어요. 당시 금액으로 약 3천억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당시 한국 1년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이에요. 그걸 전선 바꾸는 데 쓴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절대 안 했을 결정이에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기상조다, 너무 큰 부담이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논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거였어요. 110V를 유지하면 매년 에너지 손실이 누적됩니다.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고 송전선도 계속 증설해야 해요. 20년, 30년 보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단순한 계산이었어요. 지금 3조 원 쓰면 30년 후에 30조 원을 아낀다. 지금 안 바꾸면 30년 후에는 바꿀 수조차 없게 된다. 명확한 논리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50년 전 이 나라의 누군가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유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더 절실했던 겁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바꾼다는 걸 알았던 거죠.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왜 못 바꿨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100년 넘게 쌓인 인프라가 우리를 묶어버린 겁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깔린 게 별로 없으니까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한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수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눈앞의 비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희생할 수 있는 의지였습니다. 1973년 한국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제 전환 작업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32년간의 기록이었어요. 상자 여러 개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연도별로 정리된 문서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1973년 착수 보고서였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시범 사업이었죠. 첫 해에는 수천 가구를 전환했습니다. 작업 일지를 보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 집당 평균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벽을 뜯어내고 전선을 교체하고 콘센트를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공사 중에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주민 불만이 많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멀쩡하게 쓰던 전기를 왜 바꾸느냐는 항의였습니다. 1979년 기록을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해였어요. 정치적 격변기였죠. 저는 이때 프로젝트가 중단됐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전임자 사업은 중단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기록은 달랐습니다. 1979년에도 작업은 계속됐어요. 1980년에도, 1981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프로젝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부 회의록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예산 삭감 논의가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자는 의견도 나왔고요. 하지만 결론은 계속한다였습니다. 회의록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투자가 물거품이 된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음 세대가 더 큰 비용을 치른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간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논리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1997년 외환위기 기록을 봤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죠.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였어요. 당연히 이때는 중단됐겠지 싶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무슨 전선 교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계속됐어요. 속도는 좀 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의 인력으로라도 작업을 이어갔던 겁니다. 저는 작업자 인터뷰 기록도 봤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의 증언이었어요. 한 작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어요. 공장은 평일에 멈출 수 없으니까 휴일에 작업해야 했거든요. 우리도 쉬고 싶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민들이 욕도 많이 했어요. 왜 멀쩡한 걸 바꾸느냐고.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30년 후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희를 버티게 한 힘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기록을 봤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였어요. 도시는 대부분 완료됐고 외딴 지역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작업 속도가 빨라졌어요. 기술도 축적됐고 경험도 쌓였으니까요. 2005년 최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전국 220V 전환 완료. 32년 만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담당자의 소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 대통령을 거쳤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효율적인 전기가 흐릅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32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7명 바뀌었습니다. 경제 위기도 있었고 정치적 격변도 있었어요. 그 모든 걸 뚫고 프로젝트는 완수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는 4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도 뒤집힙니다. 전임 대통령이 시작한 사업을 후임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30년짜리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정권의 업적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의지였습니다. 정권을 초월한 합의였던 거예요. 미래를 위해 지금 참는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미국 전력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220V 전환 논의가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도 있었고 1980년대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2000년대에도 검토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불가능하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거든요.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것. 뉴욕을 생각해 봤습니다. 맨해튼에만 수만 채의 건물이 있어요. 각 건물의 벽 안에, 천장 위에, 지하에 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1880년대부터 쌓인 인프라예요. 이걸 다 뜯어낸다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비용 추산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220V로 바꾸는데 최소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든다고 나와 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에서 4,000조 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것도 공사 비용만 그래요.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은 따로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은요? 공항은요? 데이터 센터는요? 모두 멈출 수 없는 시설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대통령이 전국 배선 교체를 제안하면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효과는 20년 후에 나타나는데 비난은 지금 당장 들어오거든요. 누가 하겠습니까? 일본도 봤습니다. 사정은 더 복잡했어요. 동쪽은 50Hz, 서쪽은 60Hz로 주파수까지 다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통일 논의가 1970년대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50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너무 일찍 성공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어요. 선발주자의 저주입니다. 먼저 깔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꿀 수가 없게 된 겁니다. 19세기 말에 전기를 보급한 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세계 최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지금을 묶어버렸습니다. 초기에 깔린 인프라가 워낙 방대해서 나중에 더 좋은 기술이 나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인프라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수십 년을 묶입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1973년에 결정하고 32년간 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보스턴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지하에도 110V 전선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고 한국은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연구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료 교수 5명이 모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송전 효율 비교 그래프였어요. 마이클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야? 한국이 95%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공식 데이터입니다.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측정 방식이 다른 거 아닐까? 아니에요. 국제 표준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220V를 씁니다. 1973년부터 32년에 걸쳐 전국을 바꿨어요. 잠깐만.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전국을 다 바꿨다고. 모든 건물, 모든 가정을요? 네, 전부 다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32년 동안 멈추지 않고 완수했어요. 대통령이 7번 바뀌었는데도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현재 가치로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GDP가 400달러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이 자료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한참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어.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야.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 시내가 보였어요. 저 건물들 아래에 110볼트 전선이 깔려 있습니다. 100년 넘게 쌓인 인프라예요. 바꿀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30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를 따라오는 입장이라고 봤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갔어요. 우리가 못한 걸 해냈습니다. 무엇이 국가를 앞서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잘못 봤습니다. 현재의 분화 기술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는 용기였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희생하는 의지였습니다. 반도체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모두 고전력 산업이에요. 한국은 50년 전에 그 토대를 깔아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당장의 비용이 두려웠고 당장의 혼란이 무서웠어요. 미래보다 현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묶였고 한국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논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쓴 글이었어요. 미국 전력망의 우수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보였거든요. 우리는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한국이 앞서 나갔어요. 다음 날 저는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미국 전력 인프라의 한계와 개선 방안.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우자고요.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최고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겸손해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 30년의 확신이 무너졌지만 그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초청 연사로 왔어요. 발표 주제는 인프라와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청중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전력망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국 95%, 미국 85%. 이 숫자 뒤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3년 한국은 1인당 GDP 400달러도 안 됐어요. 그런 나라가 1조 4천억 원을 들여 전국 배선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엔 더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바꿔야 나중에 부유해질 수 있으니까요. 32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7번 바뀌었어요. 경제 위기도 있었고 정치적 격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미국과 일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발주자의 저주예요. 100년 넘게 쌓인 인프라가 우리를 묶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이었어요. 국가의 수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현재의 부가 아닙니다. GDP 순위도 아니에요.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는 용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희생하는 의지입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최고가 아니라는 걸요. 다른 나라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걸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 건물들 안에서 땅 밑에서 220볼트가 흐르고 있습니다. 50년 전의 결정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콘센트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죠. 그냥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한 결정이 있었어요. 인프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벽 안에, 천장 위에, 땅 밑에 숨어 있어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정치인 연설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매일 매 순간 작동하고 있어요. 조용히 일하면서 국가를 움직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하고 있어요. 50년 전에 깔아놓은 시스템이 지금의 경쟁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걸요. 땅 밑에 깔린 것에서 나온다는 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밝았습니다. 모든 불빛이 220볼트로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30년간 틀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지금 부유한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했어요. 한국은 1973년에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32년간 멈추지 않고 완수했어요. 그 선택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승부는 땅 밑에서 결정된다는 것을요.